5월 5일 유명 소설가 마이클 피터슨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들의 집 계단 아래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언론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건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벌어졌으며 마이클이 실제로 무죄라고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에 대한 재판은 노스캐롤라이나 역사상 가장 긴 재판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예상치 못한 반전과 기이한 가설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이클은 결국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는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계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터슨 가족 살인 사건 혹은 계단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대중매체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뜨거운 논란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인구의 절반은 성공한 여성 기업가 캐슬린 피터슨의 죽음을 살인으로 간주했고 나머지 절반은 이를 불행한 사고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비극이 잔혹한 살인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피터슨 가족은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집,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6자리 수의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는 성공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이미지가 산산조각난 것은 캐슬린이 크리스마스를 몇 주 앞둔 12월 9일 자신의 집 계단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부터였습니다. 캐슬린은 어떻게 사망했을까요? 비극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 캐슬린과 남편 마이클 피터슨은 낭만적인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이후에는 별장 수영장에서 와인을 즐겼습니다. 밤 11시쯤 캐슬린은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먼저 침실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마이클은 수영장에 남아있다가 새벽 2시쯤 침실로 돌아왔고 그때 아내가 계단 아래에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이클은 911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녀가 아직 숨을 쉬고 있어요. 라고 다급히 말하며 아내가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설명하며 긴급 의료팀의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구조대는 곧 별장에 도착했으며 마이클이 아내를 안고 흐느끼며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의료진은 캐슬린이 이미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이클은 캐슬린의 취기와 그녀가 신었던 불안정한 슬리퍼가 계단에서의 추락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결과 캐슬린의 취기 상태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술에 취해 계단에서 추락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검시 결과 캐슬린의 머리 뒤쪽에서 꽤 큰 찢어진 상처 몇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본 구조대원들은 캐슬린이 단순 추락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공격을 받은 후 사망했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을 놀라게 한 것은 현장에서 발견된 엄청난 양의 피였습니다. 그들은 계단 사고를 많이 목격했지만 당시 벽과 바닥에 있는 피의 양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단순한 추락사고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피가 이미 굳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캐슬린이 911이 신고되기 훨씬 전에 사망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머리 위쪽 벽에는 피가 튄 흔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추락해 굴렀다면 어떻게 피가 벽 위쪽까지 튈 수 있었을까요? 캐슬린의 발바닥에는 피가 묻어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사망 전에 피 위를 걸었음을 나타냈습니다. 피해자의 피는 별장 뒷뜰에도 떨어져 있었고 별장의 측면문에서도 또 다른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장소에서 발견된 피로 인해 구조대원들의 의심은 커져만 갔으며 경찰의 개입이 절실해졌습니다. 조사관과 대면한 마이클은 사건 당일 밤 수영장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그는 반바지와 얇은 티셔츠만 입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기온은 약 12도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젊고 건강한 사람조차 외출 시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하는 날씨였습니다. 나이가 많고 건강 상태가 약한 마이클이 반바지와 티셔츠만 입은 채 45분 동안 밖에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편 캐슬린의 시신은 경찰 본부로 이송되어 부검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두개골 내부를 촬영한 결과 법의학 전문가는 몇몇 붉은 신경세포를 발견했습니다. 이 신경세포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몇 시간 전에 이미 혼수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부검 결과 캐슬린 피터슨의 머리 꼭대기에서 7개의 균열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계단에서 추락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각한 상처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캐슬린이 뒤통수를 여러 차례 가격당해 사망했으며 팔, 손목에도 상처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캐슬린의 손톱 아래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이 발견되었으며 아직 DNA 분석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미 범인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남편인 마이클 피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에서 절반에 가까운 여성 살인 피해자가 배우자나 연인에 의해 희생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의심이 마이클에게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중 수사관들은 마이클의 컴퓨터에서 캐슬린이 사망하기 전으로 삭제된 대량의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파일 삭제는 경찰에게 동기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도입니다. 조사관들은 마이클이 캐슬린에게 외도가 발각되어 그녀를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캐슬린의 생명보험금이 약 140만 달러에 달했으며 사건이 사고로 간주된다면 마이클이 그 돈을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캐슬린 피터슨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미국 전역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대형 언론부터 소규모 언론까지 모두 성공한 여성 기업가가 180만 달러 상당의 별장에서 계단 추락으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사건은 경찰이 남편 마이클 피터슨을 체포하고 그를 아내 살인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발표한 후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마이클 피터슨은 10월 23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태어난 유명 소설가입니다. 그는 듀크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행되는 더 크로니클 헤럴드의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결혼 전 마이클은 이미 한 번의 결혼을 경험한 바 있으며 베스트셀러 소설 3권, 불멸의 용, 전쟁의 시간, 쓰라린 평화의 저자입니다. 피해자인 캐슬린 애트워터 역시 남편 못지않게 유명한 인물로 그녀는 1970년 후수에 의해 미국 최고의 학생 명단에 올랐습니다. 캐슬린은 살해되기 전 다수의 대형 기업에서 최고 경영자로 일했으며 마이클과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의 이혼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1997년 마이클 피터슨과 재혼했습니다. 캐슬린과 마이클은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으며 두 사람은 함께 4자녀를 양육하며 더럼에 위치한 넓은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이 부부의 완벽해 보이는 결혼 생활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마이클과 캐슬린의 관계에서 몇 가지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이클은 꽤 유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동안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가족은 전적으로 캐슬린의 월급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캐슬린의 회사 주식 가격이 급락하면서 그녀의 자산은 절반으로 줄었고 부부는 14만 2천 달러의 보험료를 빚지고 있었으며 3명의 딸의 대학 학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마이클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론과 경찰의 성과 압박 때문에 더럼시 법원은 마이클 피터슨이 무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캐슬린과 마이클의 자녀들 모두 경찰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지지하며 사건 당시 마이클이 집 밖에서 다음 소설에 대해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어머니의 끔찍한 사고를 우연히 목격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마이클의 비밀이 드러나자 자녀들의 입장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마이클 피터슨의 컴퓨터에서 민감한 자세를 취한 남성들의 사진 2,000장이 넘는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터슨이 자주 남성들과 만나 사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관련 정보들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양성애자였으며 비밀스러운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이클이 여러 남성들과 나눈 애정 어린 메시지를 다수 발견했으며 그는 남성 애인들에게 돈을 쓰며 지속적으로 그들을 후원했습니다. 경찰은 캐슬린이 남편의 컴퓨터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이러한 민감한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하고 남편이 남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부부가 말다툼을 벌였고 마이클이 분노에 휩싸여 그녀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황 증거만으로는 경찰이 마이클을 기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마이클이 아내를 살해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사팀은 설득력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사건 당일 마이클 피터슨이 입었던 반바지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반바지의 여러 흔적들은 누군가 앞면에 묻은 혈흔을 지우려고 시도했음을 보여주었으나 반바지의 안쪽에서 몇 개의 작은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혈흔은 마이클이 아내의 위에 서서 단단한 물체로 그녀를 가격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그 결과 피가 그의 바지 안쪽으로 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혈흔을 지우기 위해 물로 세척한 흔적이 있었지만 범인은 보통 바지 바깥쪽 혈흔에만 집중하며 안쪽에 묻은 혈흔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바지에서 발견된 혈흔이 묻은 신발 자국이 마이클의 신발 밑창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는 마이클이 아내를 가격한 후 그녀의 몸 위를 실수로 밟아 피가 그의 신발 밑창에 묻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수사 과정 중 경찰은 마이클 피터슨에 대한 놀라운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6년 전 마이클은 한 여성이 살아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었으며 해당 여성 또한 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43세였던 엘리자베스 레틀리프로 캐슬린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망했으며 그녀는 마이클의 첫 번째 아내이자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보모에 의해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피해자는 계단 아래에 누워 있었고 머리는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엘리자베스는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모두가 이를 사고로 받아들였고 마이클에 대해 의심을 품는 이는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사망한 후 마이클은 그녀의 두 자녀를 입양했으며 그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경찰은 엘리자베스의 시신을 재조사하기 위해 승인을 받았고 그녀의 두개골에서 여러 균열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캐슬린의 상처와 유사했습니다. 두 여성 모두 마이클 피터슨과 관련이 있었으며 비슷한 방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공소시효를 넘겼기 때문에 경찰은 마이클을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 불리한 여러 증거들이 추가되면서 마이클은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역사상 가장 긴 재판 중 하나에서 2003년 10월 배심원단은 마이클 피터슨이 캐슬린 피터슨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마이클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이클이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사건은 언론 매체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이 남성이 진정한 범인인지 여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살인 도구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측은 살인 도구로 길고 얇고 둥근 물체를 지목했으며 초기 수사 과정에서 집안에 있던 난로 집게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게가 실제로 살인에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으며 마이클은 계속해서 자신이 억울하며 캐슬린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법원은 마이클의 사건을 재심리해 달라는 요청을 2번 거부했습니다. 마이클의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항소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던 가운데 캐슬린의 죽음을 둘러싼 또 다른 흥미로운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올빼미 가설로 알려졌습니다. 피터슨 가족의 한 이웃은 캐슬린이 집 앞에 설치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점검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을 때 올빼미에게 공격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가설은 캐슬린의 머리에서 발견된 큰 상처를 설명하며 그녀의 집 앞 통로에서 발견된 혈흔과 현관문에 묻은 피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의 주장에 따르면 캐슬린은 심한 부상을 입은 채 집으로 돌아가 계단 근처에서 쓰러졌으며 도움을 요청하려 애쓰다가 결국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빼미는 야행성 포식조류로서 밤에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올빼미의 날카롭고 단단한 발톱은 두개골 내부에 충격을 가하지 않지만 두피를 찢어 심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시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마이클 피터슨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손에서 작은 깃털 하나를 발견했으며 이는 부검 기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깃털은 올빼미의 발에서만 자라는 특수한 깃털로 올빼미가 유일하게 발가락에 깃털이 자라는 동물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의학 보고서에는 마이클이 아내의 출혈을 막기 위해 사용했던 3장의 수건에서도 작은 깃털 3개가 발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조류학자는 올빼미가 집 안으로 날아들어 캐슬린의 머리카락에 걸렸고 올빼미의 발톱으로 인해 생긴 긁힌 상처가 경찰에 의해 벽난로 집게의 흔적으로 오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캐슬린이 올빼미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추락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작은 깃털이 올빼미의 깃털이라는 DNA 감식 결과가 나온다면 범인은 마이클 피터슨이 아니라 올빼미일 가능성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은 미국 사회에 다시 한번 큰 충격을 주었으며 마이클의 변호인단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재판을 다시 열기 위해 시도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8년간 수감 생활을 한 후 마이클 피터슨은 사건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2003년 재판에서 증언했던 한 전문가가 위조된 학위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그의 모든 증언이 무효화되었습니다. 또한 마이클의 개인 메시지와 그의 성적 지향이 증거로 사용된 것은 법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마이클 피터슨은 2011년 석방되었으며 석방된 이후 그는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부패한 경찰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2019년 마이클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자서전 Behind the Staircase를 집필했습니다. 그는 이 책의 수익금을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마이클은 과거에 살던 호화로운 별장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소박한 아파트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친구들로부터 소외되었으며 새 여자친구와 함께 지내며 모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해 언급하며 마이클은 백인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했지만 유색인종 공동체로부터는 공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유색인종 공동체 역시 종종 부당한 법적 대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비롯된 공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캐슬린은 이제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으며 사건의 증거들은 여전히 부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캐슬린 피터슨의 사망 원인은 여전히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건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더 많은 흥미로운 사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